안녕하십니까.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하루 체감지수가 어떠셨는지요? 오늘 시장이 산뜻하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 전일 조금 커플링 관계가 좀 있으면서 시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워낙 금요일날 미증시가 좀 강세로 끝났기 때문에 전일 별로 좋지 않았죠.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체감지수, 뭐 CPI를 앞둔 관망세인가 이렇게 좀 풀이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증시가 좀 산뜻하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왜 산뜻하게 좀 출발을 했고 미국 증시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연동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조금 그 초미의 관심사였던 게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정지된 이후에 수급 이슈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수급 이슈는 뭐 한 지금 70~80%는 다 일단락 되었다고 좀 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치만큼 환매수는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쇼커버링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공매도가 정지됐던 환경 요건과는 다르다. 그때는 뭐 우리가 제로금리 국면이었고 상당히 증시의 자금 자체가 뭐 증시안정기금 10조, 채권안정기금 10조, 무려 20조가 들어오는 그런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국면이죠. 단지 이 지수 흐름을 오늘 좀 봤을 때 오늘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제 기준치에 김민준의 기준치에 상당히 정상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이런 완만한 상승세로 좀 이어가는 증시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333선 뭐 1.23% 정강 후강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장 막판까지 794포인트 2.5%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다우는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강한 모습까지는 아니었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커플링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대외 변수들이 좀 제거됐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외 변수들이 몇 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의 크기는 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에 관해서 이제 다 제거됐다. 경기를 놓고만 설왕설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따른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시각 차이.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중요 변수가 뭐 중동 리스크 제거되고 금리 변수가 좀 제거됐어요. 뭐 12월 달에 계속 패드워치의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85% 이상. 오늘 뭐 전일 85%였는데 이틀 전에 월요일은 90%대였습니다. 결국은 12월 지금 금리 스탠스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동결이란 뜻이죠. 그러면 중요 변수는 제가 봐서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놓는 시각 차이가 있고 여기에 또 몇 가지 지엽적인 변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밤에 발표했을 CPI. 그 다음에 뭐 두 번째가 좀 표시해 보자면 역시나 이제 미 신용 등급 뭐 이거 써야 되겠죠. 네. 무디스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역시나 셧다운. 네. 뭐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세 가지 정도. 셧다운부터 제거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의미 없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관습적이란 표현을 좀 쓰긴 뭐하지만 매번 뭐 일시 정지 들어간 쪽은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 그런데 결국은 다 해결이 되더라. 네.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내년 총선 앞두고 미국 시장에 셧다운 들어가가지고 득볼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연방정부가 일시정지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크게 개의치 마라. 그리고 이제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전망 하향, 아직 하향한 게 아니고 하향 전망치를 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향 전망을 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CPI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더 이상 그 연준의 코멘트 공격에 그 투심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좀 나와 있는데
물가는 떨어질 거란 평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한 이틀 전에도 코멘트를 했죠. 너무 시장 빠르게 가지 마라.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예. 연준은 알 거 아닙니까? CPI가 얼마가 나올지.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 코멘트를 분석해 보면 너무 빠르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디스만 남았네요. 미국의 신용 등급인데 여기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스가 바라보면서 야, 미국에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수 확보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지출도 좀 줄이고 세수 확보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거죠? 네, 결국은 미국의 재정정책의 변화를 좀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재정정책의 변화를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내년 총선입니다. 총선 앞두고 내년에 재정정책으로 신박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변화 줄 수 없어요. 그냥 무디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변화는 줘야죠. 그죠? 어디서 변화를 주면 됩니까? 여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최종금리 확정. 시장은 이미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뭐 백악관은 아닙니다만은 재정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무디스가 원하는 지출도 좀 줄이고 세수 확보하고 이런 정책을 내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변화되고 있느냐인데 변화되고 있죠. 거기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말하죠. 원론적인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르면 우리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해왔던 캐캐묵은 코멘트를 또 해요. 시장에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지금은. 왜? 올해 금리 인상 없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용은 틀립니다. 뭐 간단해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두 다가 내년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금리 인하의 시기와 횟수만 좀 차이가 있지. 그렇죠? 결국은 미국의 재정정책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무엇으로?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이제 최종금리 그리고 금리 인하로. 물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2분기에 된다는 사람, 3분기에 된다는 사람 의견은 각각 틀립니다. 시장의 중론은 2분기 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고 또 금리 인하 횟수에 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뭐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드리면 이제 10년간의 기록을 봤을 때 유동성이 좀 풍부한 시대에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은 긴축 국면에서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유동성이 긴축 확장 국면에서도 사이클이 일어나고요. 긴축 축소 국면에서도 사이클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단 뷰가 금리 인하 뷰가 조금 다르겠죠. 하단 지지대가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뭐 1%대, 2%대 뭐 이렇게 되고 뭐 한간에는 제로금리도 갔었고 근데 내년 시장의 최저금리 때 또 2025년 최저금리 때는 3%대를 예측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 정리된 겁니다. 결국은 경기에 대한 상황을 보는 시각 차이다. 그리고 셧다운 신경 쓰지 마라. CPI 신경 쓰지 마라. 결국 무디스 신용등급 하락도 보니까 물론 재정정책의 변화는 없지만 통화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지 코멘트적으로 조금 설파할 때 빨리 달리지 마. 시장에 이런 경고를 줄 때는 시장이 낙폭과대로 내지는 조정으로 조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더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금리 인상 인하 이 사이클 투자를 할 때 지금 경기 침체 1단계지 않습니까? 저는 5단계로 좀 보는 쪽인데 지금밖에 공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년에는 또 발전기로 가게 되면 경기 침체 2단계로 가게 되면 시장의 또 다른 스탠스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국내로 좀 넘어와 볼게요. 국내 증시인데 코스피입니다. 2433선. 결국은 장대 양봉. 이게 지금 별로 안 좋죠?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계속 폭발적으로 갈 것 같이 폼 좀 잡더니 기관 횡보로 갔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기관 횡보로 갔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공매도 수급 이슈는 마무리됐습니다. 거의. 네, 이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뭐 7, 80%다 마무리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의 스탠스는 내년까지 버티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종목은 공매도량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원성이 좀 있습니다. 네.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들도 공매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공매도 반도랜자지만 균형추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무기한 공매도 연기 이런 거는 균형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대 양봉으로 좀 돌아와 보죠. 장대 양봉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빠른 반등은 결국 그죠? 너무 빠른 것은 부작용이 있다. 그죠? 이 내용이죠. 이게 포인트죠. 그날 뭐 사이드카드 오랜만에 좀 봤으니까 너무 길게 뽑는데 쫓아가면 종목도 마찬가지죠.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거. 이게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수가 이제 조금 올랐는데 정강 후강인데 주도주의 흐름이 어땠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종목을 막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이럴 시기가 아닙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종목도 정리가 계속 필요한 시점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곧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로 1, 2년 뒤에 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가는 시점 이게 필요하다. 단지 주도주의 흐름은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좀 약했던 반도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모두 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시장 자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환경도 조금 우호적이고 하나씩 좀 써볼까요? 환경, 그죠? 뭐 우호적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 없죠.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보통 개인들은 기업의 조금 실적과 내용을 봐요. 이익 모멘텀을 좀 쫓는 쪽인데 사실은 시차가 있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무역 수지입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좀 간과하는 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크로 변수까지 보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고 뭐 탑 전략이니 바텀 전략이지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제도권에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이 무역 수지가 매달 1일 발표됩니다. 원래. 그래서 3개월치를 추정해서 분기 실적을 알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간중간 발표를 해요. 관세청 이런 데서 중간중간에. 이번 달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어쨌다더라. 이런 걸 보면 개선돼 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증시 겁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어디가 또 개선돼 가고 있느냐? 반도체 쪽이 개선돼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환경 플러스 지금은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2024년에 낸드하고 D램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각각 D램은 40% 오늘 KB증권에서 냈죠. 낸드는 25%가 올라간다고 해요. 정말 큰 상승폭이에요. 네. 올라간다고 하는데 좀 바뀌었네요. 40%, 25%. 결국은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거 전략적 접근입니다. HBM의 직접 수혜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 그랬어요. 시장을 주도했던 건 뭡니까?
지금까지. 뭐 다른 종목도 좋았지만 HBM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주가의 가파른 상승, 그죠? 무엇이 됐든 기대감이 되었건 뭐 실적이 되었건 이런 부분, 이것이 이제는 탄력 둔화와 차익 신호로 온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HBM 할 때 지금의 투자 포인트는 잘 안 나온다고 보여져요. 네.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오늘 이오테크닉스 실적도 나왔지만 실적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오늘은 뭐 한미반도체 좀 괜찮았는데 추세가 망가진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전일 좀 많이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간에 사야 된다고 매번 이야기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투자를 좀 해보겠다. 뭐 밑에 떨어질 때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좀 어렵죠. 이런 건 이제 고수의 영역은 매매 영역밖에 안 되는 거죠.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매매 잘한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랬느냐? 결국은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적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익 모멘텀에 대한 것이 다 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익 모멘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쫙 갈라보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 모멘텀이 있었죠.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야. 그런데 이익이 감소했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한미반도체 HBM. 앞으로 HBM 시대가 열린다. AI 반도체 시장이 열린다. 모멘텀이 있었죠. 근데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목을 체크를 할 때. 그러면 중간중간에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죠. 이익이 삐걱거린다. 그러면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자, 앞으로 여러분들 자, 이 종목 하나 보시죠,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동진 세미캠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시간 이후에도 좀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29,950원까지 내려갔어요. 뭐 잘 알려진 소재 종목이지 않습니까? 포토레지스트. 그런데 결국은 3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에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올라왔을까? 주도주에 형성된 가격 경쟁력, 즉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니스의 가격 경쟁력보다 이 동진 세미캠의 가격 경쟁력이 더 뛰어났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뭐죠? 후발주자 공략. 여기다가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AI 접목 요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AI의 모멘텀만 있는 종목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시면 안 돼요. 시장의 재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AI 모멘텀만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AI 의료기기도 있고 앞으로 AI 의료기기만 열리겠어요? AI 스피커, AI 냉장고, AI 마이크 이런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배워야 산다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이 AI 접목 요소 이 세 가지를 찾으시면 돼요. 가격 경쟁력 위에 있느냐 후발주자 쪽인데 AI 접목 요소가 있네요. 요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올해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4년을 보고 반도체가 어디가 이제 우호적일 것이냐 섹터 안에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23년은 AI 개화 시대였다. 그러면 24년은 AI 확장 시대입니다. 이거를 제가 앞으로 계속 설파를 할 거예요. 네. 이번에 서버 증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서버 증설도 결국은 이 AI 확장을 위한 거예요. 근데 AI를 찾아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 경쟁력 우위가 아니고 AI의 모멘텀만 남아있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필패입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직 AI의 모멘텀의 후광을 못 받은 종목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자, 힌트 다 드렸고요. 자, 2차전지 좀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이제는 컨텐츠화 된 것 같아요. 근데 2차전지의
대한 모습이 이제는 좀 바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 쇼커버링에 대한 환매수는 좀 저조합니다. 네, 외국인 스탠스는 환매수 크게 다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개인들의 오판이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수급의 주체, 예전에도 수급의 주체, 물론 쇼스키즈란 단어가 오래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돈이 많을 수 없기 때문에 외인 인정하겠습니다. 단지 외인 인정하겠는데 불공정한 이런 시장의 균형추는 좀 맞춰달라. 무조건 동의하고요. 그러면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 소재가 좀 주도주가 아닌가요? 주도주에 대한 면모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어요. 네. 역시나 인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여전히 수급과 매기가 온다는 거잖아요. 인기인데 외부 환경은 좀 어떠냐 이거예요. 종목을 분석할 때 올바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팩트적인 요소는. 지금 외부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죠. 그죠?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지 않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우호적인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게 계속 오래 갈 것이냐? 저는 단기적으로 봐요. 네. 그 단기에 대한 이제 시각 차이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뭐 6개월 좀 나쁘게 보는 사람, 뭐 3개월 나쁘게 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이 2차 전지 소재를 바라볼 때 좀 확실히 시각 차이가 생겼어요. 오히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기 투자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죠?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저는 수직 계열화 쪽에 탑픽은 포스코홀딩스를 보고 배터리 3사 쪽에서는 LG엔솔을 좀 보는 쪽인데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매매하기에 적합하냐, 적합성, 매매 적합성이 있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하시는 분들 하면 되는데 이 소재 파트나 배터리 3사의 시가총액을 생각했을 때 투자 포인트는 여전하지만 장기 투자는 매매는 좀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시가총액 20조 30조짜리도 하루에 10%씩 움직이는 거 잘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면 되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되니까. 근데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본인이 잘 못하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매 기법일 뿐인데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돌입하면 낭패 보기 쉽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아가는 전략을 하자. 앞으로 지속적으로 2차 전지 파트에서는 실적이 우상향될 수 있는 종목이 키포인트입니다. 역시나 저는 뭐를 우호적으로 보냐. 2차 전지 장비를 우호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CIS 같은 이런 종목들 3분기 실적, 저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네, 지금. 그러면 4분기는 더 좋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힌트를 좀 더 드리면 앞으로 공장 캐파가 2차 전지 장비에서는 수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공장 캐파도 따라가고 있느냐. 키포인트고요. 제약바이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시장이 이제 확실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제약바이오 선별화는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를 봤을 때, 그죠? 전반적인 환경이 좀 우호적이냐? 이거 우호적이잖아요, 이제. 개선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게 있나요? 없어요. 내년이 확실히 개선세입니다. 단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할 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포인트를 해야 되죠. 끌고 갈 수 있는 포인트 뭐냐? 세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삼자병, ADC,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죠? 힌트 다 드렸고요. 자,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지금이 뭐 추세 반등이냐? 추세 반등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추세 반등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 아직도 낙폭 과대입니다. 아유, 낙폭 과대인데 왜 이렇게 수급이 안 옵니까, 전문가님? 어쩔 수 없죠. 네. 정상적인 연말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늘같이 완만하게만 가라. 여전히 반등 진행형이다. 상승폭 빠르지 않습니다. 완만한 속도로 가되 내년 증시에 우호적인 종목과 섹터 선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11월에 낙폭 과대 반등이니까 큰 수익은 안 나요. 그죠? 근데 금방 1월, 2월 옵니다.
지금 잘못 고르면 이 지수가 저가 바닥했는데 낭패를 보기 쉽다.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숲은 잘 봐야 됩니다. 역시나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두고 주도주로 승부하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